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스펙입니다. 저는 아침 6시 알람 소리에 깨어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는 전형적인 직장인입니다. 하지만 7시 출근길에는 밤사이 구독자님들이 남긴 댓글을 보고 대댓글을 달며 활기찬 하루를 시작하는 유튜버입니다. 그리고 최근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관련 이슈들을 살펴보며 투자에 대한 제 생각을 정리하는 투자자입니다. 사실 작년 5월 처음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는 틈만 나면 모든 시간은 투자 공부를 하던 투자자였는데 이제는 유튜브와 함께 하다 보니 상당히 시간이 빡빡해지더라고요. 그렇게 출근 시간을 알차게 활용하면서 아침 8시 출근을 마치면 본격적인 직장인 모드를 발동해 최대한 집중해서 업무를 진행합니다. 제가 이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초집중 상태로 업무 시간 내에 모든 일을 마쳐야 최대한 많은 저녁 시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녁 6시 퇴근을 하면 저는 보통 일주일에 이틀은 도서관으로 바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책을 읽고 유튜브 원고를 쓰고 투자 아이디어들을 메모합니다. 혹시 저녁에 도서관을 안 가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녁 시간에 도서관에 가면 학생들만 있을 것 같죠? 지역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적어도 제가 있는 동네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중고등학생들, 취준생, 고시생들은 물론 주부님들, 어머님, 아버님들, 그리고 저처럼 퇴근하고 온 것 같은 직장인들까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도서관에 자리를 잡고 각자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도서관에서 7시쯤 도착해서 10시까지 대략 3시간 정도 투자와 유튜브 관련 업무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가족들과 한두 시간 정도 대화도 하고 차도 마시고 쉬는 시간을 갖고 그 이후 자정 12시든 새벽 1시든 전 무조건 1시간을 더 채워 총 하루에 4시간을 투자와 유튜브 채널에 대한 시간으로 사용하고 하루를 마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새벽 6시 저는 또 똑같이 그 전날처럼 알람 소리를 듣고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는 직장인으로 돌아가고 출근길에 다시 유튜버와 투자자로, 출근 이후에 다시 직장인으로, 퇴근하고 다시 투자자와 유튜버로 끊임없이 모드를 변경하며 하루를 보냅니다. 지금까지 제 하루 일과를 말씀드리면 누군가 이런 얘기를 하실지도 모릅니다. 아이고 참 고생이 많다. 먹고 살기 힘들지? 그냥 좀 내려놓고 맘 편하게 살아. 젊어서 그렇게 돈 한다고 돈이 모이는 거 아니다. 늙으면 골프도 못해. 허리 돌아갈 때 부지런히 배워놔. 어차피 투자든 유튜브든 사업이든 될 놈들 아니겠어? 아니다 싶으면 고생하지 말고 그냥 직장생활 올인하고 정년까지 다니면서 눈치 보고 버티기 모드 들어가.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서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물론 이분들도 다 여러분들을 생각해서, 저를 생각해서 하시는 말씀이시겠지만 저는 이 이야기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걸고 투자를 진행하면서 한 문장을 만들었고 그 문장을 제 블로그와 유튜브, 트윗에서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튜브 인트로 영상에도 나왔던 멘트, 경제적 자립을 통해 시공간의 자유를 얻는다. 저는 이 시공간의 자유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도서관에 앉아 이렇게 유튜브 대본을 쓰고 투자 서적을 읽고 영상을 편집하고 있습니다. 누군간 또 제 직업이 직장이 안정되지 않아서 불안해서 그런 거 아니냐? 안정된 직장이 있다면 그렇게까지 하겠냐? 라고 물으실 수 있겠지만 전 나름 안정된 직장과 좋은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중요한 건 직장과 나는 계약 관계이고 나의 연봉은 계약 기간 동안만 유효하다라는 이 현실이 제가 투자에 집중하고 계속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영상을 만들고 있는 이유입니다. 내 연봉이 얼마든 그건 내 사업체에서 나오는 수익이 아닙니다. 내 파이프라인에서 나오는 월 현금 흐름이 아니에요. 내가 나의 능력과 시간을 제공하고 돈과 바꾼 기회비용이지 머니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구축해 시스템으로 들어오는 소득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와 나의 공생관계는 서로가 계약 연장을 원할 때까지만 지급된다라는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직장인으로 지내는 동안 투자자로서의 삶을 병행하기로 결심했었습니다. 투자는 2008년 처음 직장 생활을 시작함과 동시에 시작했었지만 경제적 자립을 위해 투자에 미쳐 빡세게 공부하고 진행했던 건 2015년 정도니까 대략 9년차 정도 된 것 같습니다. 2015년부터 부동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꼴보기 싫어서 미친듯이 부동산 서적과 강의, 세미나, 경매 수업을 들어가며 부동산 공부와 투자를 진행해 왔었고 2008년부터 진행하던 국내 주식 스윙 트레이딩을 접고 부동산에서 배운 장기 투자 마인드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미국 주식에
2020년부터 본격적인 투자를 시작하면서 모든 주식을 테슬라 하나로 올인하게 되었고, 같은 해 비트코인이라는 화폐혁명을 발견해서 너무나도 신나고 흥미롭게 공부하고 투자해 가면서 현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제가 진행하고 있는 투자의 큰 축인 비트코인, 테슬라, 서울부동산을 하나로 묶는 토탈 인베스팅의 개념과 이 비상간 자산들의 포트폴리오 구성이 주는 안정성과 폭발적인 성장 가능성을 계속 기록하고 정리하며 블로그와 트위터 활동을 하다가 결국 유튜브 채널까지 개설하고 본격적인 크리에이터로서의 활동을 작년 5월부터 진행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제가 쭉 진행했던 얘기들을 들어보시니까 어떠신가요? 뭔가 빡빡하고 숨이 막히십니까? 아니면 듣는 내내 왠지 모를 설레임이 있으십니까? 제가 정확히 설명드리면 정신없이 하루가, 한 주가, 한 달이 지나가지만 그 지나간 길 뒤에는 알차게 축적된 자산들과 영상 컨텐츠들이 빼곡히 쌓여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 자산들의 가치가, 영상들의 조회수가, 구독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냐? 아닙니다. 오르내리죠. 좋은 시기와 아닌 시기가 계속 반복해서 오죠. 하지만 제가 장기 투자를 하면서 느낀 점은 장기적 우상향 구조를 갖는 자산과 행위를 반복한다면 결국 그와 관련된 모든 리스크는 시간에 녹여 수익으로 치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이 직장인이라면, 아직 은퇴 시점이 많이 남았다면 회사라는 소중한 파트너와 계약한 업무 시간에는 최대한 집중해서 일하고 높은 성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퇴근 이후에는 쓸데없이 친목 도모하고 업무의 연장이라고 얘기하면서 술자리 갖고 담소 나누면서 자신의 피 같은 저녁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회사와의 든든한 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지금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자기개발과 자신만의 투자 소득과 월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시길 권합니다. 여러분, 하루는 24시간입니다. 보통 자고 휴식하는 시간 8시간 정도 잡고 나면 16시간이 남죠? 그중 출퇴근으로 2시간 정도 쓴다고 치면 14시간이 남는데, 최소 8시간은 업무 시간으로 사용하니까 나머지 6시간이 남겠죠? 그럼 가족들과 대화하거나 본인만의 여가 시간으로 2시간 정도 쓴다고 해도 최소 하루에 4시간 정도는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육아에 바쁜 분, 야근이 많은 분, 출퇴근 시간이 긴 분 등 각자 다양한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처음 투자를 시작해서 시드머니를 모을 때 어떻게 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내가 쓸 돈 다 쓰고서 남은 돈 모으나요? 아님 모을 돈 먼저, 투자할 돈 먼저 빼놓고 남은 돈으로 생활하나요? 어떻게 해야 시드머니를 가장 빠르게 모을 수 있었는지 다 잘 아시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자기 자신을 위한 하루의 4시간의 투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할 거 다 하고 놀 거 다 놀고 이것저것 챙길 거 다 챙기고 나면 시간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나의 4시간 먼저 챙겨놓고 나머지 시간을 쪼개야 합니다. 그래야 하루에 4시간이 확보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든 하루에 4시간이 확보됐다고 치면 이제부턴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직장인이라면 하루에 5일 출근하시죠? 그럼 일주일에 8시간씩 5일이면 총 40시간 근무잖아요. 그 대가로 회사와 계약해서 월급을 받는 거고 그에 맞는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하루에 4시간씩 주말 포함해서 7일간을 활용한다면 총 28시간이 확보되죠? 그럼 여러분은 회사 업무에서 보이는 퍼포먼스의 70%에 해당되는 능력을 보일 수 있는 시간의 기회를 확보한 겁니다. 단, 회사와 달리 28시간에 해당되는 시급은 처음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나를 관리해주지 않습니다. 하루에 4시간 안 했다고 쪼는 사람도 없고 내일까지 중간 보고하라고 재촉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합니다. 정말 어이없게 아무도 자기 자신을 안 쪼기 때문에 안 합니다. 그죠? 회사에서는 상사가 그렇게 쫀다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면서 정작 중요한 자기 스스로를 발전시키고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그 중요한 일에서는 아무도 안 쫀다는 이유로 스스로 눈을 감고 현실을 피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 뭐 꼭 오늘까지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내일 정신 차리고 하면 되지 뭐. 이게 무슨 업무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할 건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조용히 침대에 눕고 냉장고에서 맥주 한 캔 따면서 스스로를 자위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이런 식으로 하면 잘 될까요? 경제적 자립이니 시공간의 자유니 이런 게 가능할까요? 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어떤 자산이든
그 자산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고 오르내리는 몇 번의 변동성을 이겨낸 이후 생긴 안전마진을 자신의 것으로 가져가고 이를 활용해 월 현금 흐름이 창출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자신의 노동소득을 대체할 수 있는 단계로 만들기 위해선 굉장히 치열한 투자의 과정과 리스크를 충분히 녹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까지는 매일매일 자신의 시간을 갈아 넣으며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부족한 영역을 채워나가는 절대적인 시간 확보와 실행이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많은 구독자분들께 여러분들이 현재 쏟고 있는 열정과 노력이 절대 헛되지 않았음을, 멈춰있는 것 같아 보여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추진해 나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작년 하락장 내내 올해 3월까지가 하락 구간이고 3월 이후엔 본격적인 금융시장의 상승장이 시작될 거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와 관련해서는 작년 영상들에서 언급했던 주요 내용들을 편집한 영상도 따로 제작해서 한번 정리해 드렸었는데요. 위에 카드로 띄워져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엔 3월에 제가 판단했던 본격적인 상승장 진입의 조건인 장기 이평선인 200일 이평선이 강하게 우상향으로 꺾이고 볼린저 밴드 상단 위로 뚫고 올라가서 지지받고 다시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저와 같은 장기 투자자분들은 비트코인 관련 차트를 보실 필요가 당분간 없습니다. 그냥 상승장이에요. 상승장 안에서도 당연히 큰 조정도 있을 수 있고 옆으로 횡보하는 구간도 나올 수 있지만, 어찌됐던 장기 이평선과 볼린저 밴드를 통해 겨울에서 봄이 오는 시기를 판단하려고 했던 투자의 보조지표로서의 활용성은 이제 끝났습니다. 안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도 특별한 일이 없다면 제 영상에서 비트코인 관련 차트를 보여드릴 일이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채널을 오랫동안 봐주신 구독자분들이라면 아마 하락장 내내 비트코인을 계속 DCA 해오셨을 테니 이제 확보된 비트코인을 모두 하드월렛에 넣어놓고, 물론 대부분의 분들은 이미 넣어놓으셨겠지만요, 마치 부동산 권리증처럼 서랍에 함께 잘 넣어두시고 부동산 투자하듯이 최소 10년 정도 푹 묻어놓는다고 생각하시면 이번 상승장과 또 이어서 다가올 조정장, 그리고 내년의 반감기, 그 이후의 조정, 또 반감기, 이런 것들을 마음 편하게 보시면서 여유자금으로 조금씩 추가 DCA 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자금적 여유가 안 됐거나 제 채널을 얼마 전부터 보셨거나 비트코인을 이제 막 이해하게 됐다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비트코인의 가격은 대하락장 이후 이제 막 본격적인 상승장 전환을 이룬 시점이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을 갖고 매집해 나가기에는 충분히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몰빵하지 마시고요. 기간의 분산을 통해서 매집해 나가시면 됩니다. 물론 지금 말씀드린 비트코인에 대한 관점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투자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식시장의 흐름을 바라봐야 하는데요. 전 주식시장 역시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올해는 상승장으로 진입한다는 의견을 작년부터 계속 드렸는데, 우선 나스닥은 비트코인보다 약 한 달 반 정도 늦게 움직이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도 고무적인 건 제가 생각하는 하락장에서 상승장으로 전환되는 차트의 시그널 중 하나인 200일 장기 이평선이 우상향되는 흐름이 드디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가 역시 볼린저 밴드 상단을 향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해서 올라가고 그 위에서 조정받으면서 밴드 상단 지지를 테스트한 이후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며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본격적인 상승장에 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 장기 투자자지만 계절의 변화를 체크할 땐 꼭 장기 이평선 중심으로 차트를 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차트는 후행적이라고 무시하고 안 보시거나 아니면 오히려 너무 맹신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장기 투자자라면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갖다 붙이며 주가의 오르내림을 그럴듯하게 설명하는 언론 보도보단 차트에 담긴 장기간의 추세가 훨씬 더 정직하고 확실한 힌트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장기 투자를 하면서도 차트를 보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추세가 상승장으로 넘어간 비트코인은 더 이상 차트를 보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드린 거고, 주식시장은 아직 상승장 전환이라고 볼 수 있는 제 기준에서의 확실한 조건들이 안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차트를 언급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나스닥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상승장 전환을 위한 조건들을 하나씩 만들어가면서 볼린저 밴드 상단을 향해 움직이고 있는데, 다른 개별 미국 주식들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제가 투자 중인 테슬라를 설명하기 위해 몇 가지 대표적인 미국 주식들을 함께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애플을 보면 나스닥과 거의 유사한 흐름을 보이죠? 200일 이평선이 강하게 우상향으로 꺾이고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을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거의 유사하게 움직였는데 최근 챗 GPT 관련 기대감을 반영해서인지
애플보다 먼저 볼린저 밴드 상단으로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벌써 볼린저 밴드 상단을 한번 찔렀다가 다시 내려오고 눈치 보고 있는 형국이니까 조만간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 구글은 아직 단계가 좀 느리죠. 아직 우하향된 200일 이평선이 펴지지도 않았고 우상향은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고 당연히 볼린저 밴드 상단까진 시간이 좀 걸리겠죠. 하지만 그래도 일단 200일선 위로 올라가 있다는 걸 보면 천천히 애플과 마소를 따라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 대하락장에 급격히 빠졌던 메타와 넷플릭스의 흐름을 보면 연초 금융시장의 분위기 반전 이후부터 급상승이 나타나면서 200일 이평선을 강하게 꺾어놓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테슬라 차트를 한번 볼까요? 어떻습니까? 아직 200일 이평선 아래에 있고 200일선도 우하향 되어 있고 지속적인 상승 추세의 느낌보단 200일선에 갇혀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드십니까? 그러니까 차트 분석하고 단기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지금 다른 우량주들이 계속 상승하는데 테슬라는 뭐냐? 추세가 안 붙는 주식을 뭐가 좋다고 물고 빨고 아주 사랑에 빠지셨어. 야,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거야. 시동도 안 걸린 거 오른다고 기우제 지내지 말고 정신 차리셔. 여러분, 제가 이래서 단기 투자자분들을 좋아합니다. 왜냐? 그들은 차트만 봐요. 그리고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단기적 차트의 움직임에 맞춰 주식을 보유하며 생기는 리스크를 늘 타이밍에 덜어냅니다. 그렇게 덜어내며 생긴 수수료를 챙기고 그 횟수를 반복합니다. 그렇다 보니 그들은 테슬라의 펀더멘탈, 미래 비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주가 차트에 실시간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단기 투자자들은 테슬라의 가치를 아직 모릅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주가가 오르기 전엔, 차트가 움직이기 전엔, 즉 가격이 올라 우리 안에 있는 도마뱀의 뇌가 작동되기 전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작년 말에 테슬라 주가가 볼린저 밴드 하단을 뚫고 101불까지 내려가니까 50불 간다, 30불 간다 그렇게 떠들었는데 그 이후부터 차트는 그 어떤 긍정적 시그널도 없었는데 주가는 급상승을 시작해서 연초 저점 대비 80%가 올랐죠. 차트에는 그 어떤 힌트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장기 투자자에게 중요한 건 가격이 올라 도마뱀의 뇌가 작동하는 사람들과 함께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전혀 관심 없고 그래서 가격이 착하고 아무런 기대도 없을 때 자신이 목표로 한 수량을 천천히 증가시켜 나가는 게 남들 잘 때, 남들 놀 때 공부하며 격차를 벌리는 것과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좋아서 떠들고 언론에서 호들갑 떨고 주변 사람들이 자꾸 지금 사도 되냐고 물어보는 시기엔 얼마나 비싼 가격에 매수해야 되는지 다들 잘 아시잖아요. 주식 투자의 핵심은 시장의 유동성을 논하기 전에 우선은 기업의 펀더멘탈이고 기업을 나 대신 운영해주는 CEO와 임직원들의 능력이고 이것들은 그 회사의 제품과 서비스에 고스란히 나타나고 그게 경기 침체가 오든 불황이 오든 경쟁사와의 격차를 계속 벌리는 결과를 만들겠죠. 그리고 그런 격차가 벌어지는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주식시장 참여자들은 아직 관심이 없다면 또는 급격한 상승 이후에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면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들을 골라 그 방향성에 배팅하는 장기 투자자라면 뭐가 불안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장기 투자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 수익으로 치환하는 과정입니다.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순간 각국에서 유동성을 다시 풀 거고 그 유동성은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과 같은 자산 시장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그 상황에서 장기적 우상향 구조를 갖고 있는 좋은 자산들이라면 그 풀린 유동성을 제일 먼저 흡수하지 않겠습니까? 아직 금융시장보다 시간차를 두고 봄을 기다리는 서울 부동산 시장이든 이제 상승장으로 진입한 비트코인이든 나스닥의 흐름에 따라 결국 급격히 뒤따를 테슬라든 지나고 나서 그때 살걸. 이란 얘기는 적어도 제 영상을 보는 구독자분들은 안 하실 거라고 보며 오늘도 각자의 주어진 재정 상황과 금융 환경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연초 대비 85% 정도 상승하면서 이쯤에서 한번 팔았다가 밑에서 다시 잡아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또는 그런 유혹을 계속 느끼고 계셨던 분들이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도 많이 계시죠? 사실 이런 사고의 흐름은 당연한 것이기도 합니다. 야, 작년 대하락장에 그렇게 개고생하면서 겨우겨우 버티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좀 숨 돌릴 만해진 상황인데 그걸 왜 파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반대로 아니 근데 그렇게 어렵게 버텨온 건 맞는데 괜히 욕심 부리다가 다시 고통스러운 순간으로 가면 어떡해. 연초부터 많이 올랐으니까 계속 간다고 하더라도 한번 쉬었다 갈 거 아니야. 그럼 그때 사면 될까 했지.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민들은 이 고민의 대상이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제가 주변에서 봤던 투자의 세계에서 일어난 몇 가지 일화를 한번 예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때는 2017년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이 그때쯤 서울에 아파트를 매수했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상승장 초입이었기 때문에 사자마자 가격이 쭉쭉 올라갔죠. 그런데 제 지인이 잔금을 치르러 부동산에 갔을 때 반대쪽에 어떤 한 가족이 와 있었는데 그분들도 제 지인이 산 아파트의 소유자였는데 본인 아파트를 팔고 그 집에 전세로 들어간다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자신의 아파트를 팔고 본인은 그 매수자한테 전세금을 주겠다는 거죠. 그분들의 논리는 단순했습니다. 많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과하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고점이니까 팔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밑에서 다시 사겠다는 거였죠. 그리고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까지 우리가 모두 기억하듯 계속 부동산 가격은 올랐습니다. 미친 듯이 올랐어요. 그리고 2022년부터 하락장이 시작됐죠. 그래서 그 아파트의 가격은 빠졌을까요? 일단 좋은 입지의 지역이었고 그 사이 준공한 지 30년이 넘으면서 조합이 설립되고 시공사가 선정되며 재건축이 착착 진행되다 보니까 가격이 하나도 안 빠졌습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매물이 없어요. 자, 그럼 제 지인이 그 아파트를 매수할 때 옆에서 그 아파트를 팔고 전세로 들어갔던 그분은 지금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사실 그분 입장에선 그 당시에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일단 오랫동안 보유했던 아파트를 높은 수익에 익절했고 전세 보증금이라는 현금을 보유하고 타이밍을 기다린다는 게 그리 엉뚱하거나 잘못된 선택은 아닐 수도 있었잖아요. 막말로 그분이 그 아파트가 조합이 설립될 줄 알았을까요? 30년이 가까워져도 조합 설립조차 못하는 단지도 많은데 당연히 된다고 생각하면서 장기 투자하기보단 좀 더 스마트하게 익절하고 차분하게 기다리다가 다시 움직이는 거 보고 매수하려고 생각한 것 뿐인데 부동산 시장이 그 이후로도 내리 4년을 더 오를 줄 몰랐겠죠. 물론 그분이 그 돈으로 전세로 있다가 재빨리 다른 아파트를 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집을 매도하고 전세 계약까지 한 사람이 2년 안에 전세를 스스로 빼면서 복비까지 물고 타이밍 맞춰서 다른 아파트를 매수할 확률이 심리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상당히 낮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본인은 자신이 판 아파트의 가격에 고공행진하는 모습과 재건축이 진행되는 모습을 매일 지켜보며 그 단지를 거닐고 보기 싫어도 공고문에 적혀있는 재건축 현황을 계속 보면서 어떤 심정이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은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그 어느 영역에서나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을 너무 쉽게 매도하면 언제든 생길 수 있는 일입니다. 2018년 1월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 불장이 마무리될 때의 가격이 대략 2,9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간 폭락해서 2019년 2월에 770만 원까지 갔었죠. 그 이후 반등해서 1,350만 원까지 갔었으니까 이제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판 사람들도 있었겠죠? 비트코인의 가격은 지난 상승장 때 8,200만 원까지 갔었죠. 그리고 지금 다시 4천만 원입니다. 자, 만약 2019년에 1,350만 원에 판 사람이 2년 만에 8천만 원이 넘는 비트코인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참 사람 심보가 좀 못된 부분이 있어서 자신이 판 자산의 가격은 그 이후에도 계속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헤어진 연인의 인스타를 계속 몰래 보는 느낌이랄까? 암튼 그럴 때 너무 잘 지내는 것 같으면 은근 기분이 나쁜데 마치 그런 것처럼 내가 판 자산의 가격을 가끔씩 보거나 아니 어쩌다가 우연히 봤는데 그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갔다면 내가 팔고 산 다른 자산들보다 더 올라 있다는 걸 알았다면 지금 그 자산을 다시 사려면 같은 수량을 절대 못 산다는 걸, 같은 동된 그 아파트를 절대 못 산다는 걸 정확하게 인식하게 되면 그건 약간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첫 집을 살 때 여러 번 매수를 시도하다가 놓친 동네가 있었는데요. 한동안은 그 동네 지나가는 것도 싫어했었습니다. 결국 그 트라우마는 내가 산 자산이 그보다 더 올라야 그제서야 풀리더라고요. 여러분, 투자는 심리입니다. 절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는 피터 린치가 말씀하신 것처럼 평범한 사람 수준이면 되고 투자에 필요한 수학 능력은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이면 충분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결국 투자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는 뭘까요? 결국 사람의 심리입니다.
아파트 한 번 샀다가 단기에 호되게 몰려서 고생하고 손해보고 판 사람은 절대 부동산 투자 안 합니다. 주식 투자하다가 계좌 반토막 나고 상장 폐지 맞는 사람은 자기 자식들한테도 주식 투자하지 말라고 합니다. 비트코인 좋다고 하니까 샀다가 미친 변동성에 멘탈 털리고 뇌동매매해서 쥐지치고 나온 사람은 절대 다시는 비트코인 투자 안 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나름 깔끔하게 입절하고 호기롭게 나온 사람이더라도 자신이 판 자산의 가격이 미친 듯이 오르면 절대 그 자산을 다시 못 삽니다. 그런데 문제는 만약 그렇게 본인이 매도하고 버린 그 자산이 익절하고 나온 그 자산이 만약 장기적 우상향 구조를 갖고 있는 좋은 자산이라면 그럼 그 좋은 자산을 단타나 스윙으로 한번 먹고 평생 다시 못 살지도 모르는 상황으로 몰고 가서 자신의 심리 상태를 불안하게 하고 그 자산과 멀어지게 하는 게 과연 옳은 선택이겠냐는 겁니다.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다룰 자산이 있고 소중하고 진지하게 다뤄야 될 자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처음부터 어떤 자산이 좋은 자산이고 장기적 우상향 구조를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나요? 그건 말도 안 되죠. 그래서 만약 우리가 현명한 투자자라면 어떤 자산에 투자할 때는 그 자산군의 특징부터 정확히 공부하고 세부적인 요소들로 파고 들어가면서 큰 그림을 모두 파악하고 있어야만 장기적 우상향 구조를 갖는 좋은 자산을 발견할 수 있고 그렇게 한번 발견한 좋은 자산은 절대 한두 번 투자에 활용하다가 단물 빼고 버린다는 마인드가 아닌 장기간 지속적으로 보유하면서 자산 규모를 계속 키우고 그 자산을 통해 머니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담보물로 활용하면서 팔지 않는 자산으로 활용하는 게 세무적으로도 자산 구조적인 측면으로도 훨씬 유리하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왜냐? 장기적 우상향 구조라는 건 뭘 의미하나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 오른다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그 자산을 매수할 때 사용한 레버리지가 있다면, 즉 부채가 있다면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그 부채는 먼지처럼 작아지고 부채를 뺀 순자산의 크기는 점점 커진다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 그렇게 커진 자산은 좋은 담보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산을 매도해서 양도세를 내지 않고도 필요한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창구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임대부동산 같은 경우는 매매가와 렌트비가 인플레이션에 따라 계속 상승하면서 어느 순간 월세나 반전세로 바꿔서 월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도 있고, 테슬라와 같은 고성장주는 과거 애플이 그랬듯 고속성장 과정에서는 높은 주가 상승률을 주고 성장이 둔화되는 순간부터는 배당을 시작하면 배당 성장주가 되겠죠? 그럼 또 월 또는 분기 현금 흐름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부동산이나 주식 모두 담보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금이 필요한 상황에선 매우 유용한 담보물로의 역할도 해주고요. 비트코인 역시 현재는 높은 가격 상승만 주목되고 있고 안정적인 담보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는 없지만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금융권에서 매우 선호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깊게 공부하고 정확히 이해한 자산이 장기적 우상향 구조를 갖고 있다면, 그리고 그걸 발견했는데 그 자산의 보유가 너무 힘들고 수익 실현하고 싶은 욕구가 계속 머릿속을 맴돈다면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내가 지금 여기서 이 자산을 팔면 투자 심리와 예측 불가능성 때문에 다시는 살 수 없을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팔겠는가? 그래도 팔아 버리겠는가? 이렇게 생각해봐도 팔겠다면 파는 거지만 만약 이 질문에 망설여진다면 여러분, 그럼 절대 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자산은 여러분이 그렇게 한번 다루고 버릴 만한 자산이 아닌 겁니다. 트레이딩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머리로는 다 이해했는데도 그래도 잘 제어가 안 된다면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만약 그 주식이, 만약 그 비트코인이 수익이 나서 판다면 수익의 절반을 양도세로 정부에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며 자신의 뇌를 속이세요. 미국 주식은 실제로 양도세가 22%인데 그거의 2배가 넘어도 과연 팔겠습니까? 비트코인 매도하면 수익의 50%는 무조건 세금이라면 그래도 굳이 익절하겠냐고요. 아마 많은 분들은 고민하시다가 매도를 접을 겁니다. 그게 바로 부동산 투자자들이 장기 투자를 하는 이유입니다. 부동산이라는 자산이 장기 투자가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큰 이유가 바로 세금입니다. 제도적으로 장기 투자를 해야 세법상 유리하니까 쉽게 매도할 수 없는 거래 시스템이다 보니까 매도를 고민하다가도 그냥 참고 또 참고 하다 보니까 어느새 5년, 10년 그렇게 흘러가고 결국 큰 자산을 형성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주식이나 비트코인 같은 금융자산은 너무 쉽게 팔 수 있고 세금도 거의 없고 맘만 먹으면 언제든 팔 수 있으니까 매도를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매도의 편리함이 결국 본인의 장기 투자를 막고 좋은 자산을 발견하고도 금방 헤어지게 만들고 쓸데없이 타이밍을 재는 상황을 연출하며 언제든 매도의 늪에 빠져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장기 투자를 하겠다는 분이라면 비트코인을 절대 거래소에 놓지 마시고요. 하드웨어 월렛으로 옮겨서 스스로 온전히 보관하면서 거래를 어렵게 만드셔야 합니다. 주식 역시 미국 주식처럼 양도세가 22%나 나오는 상황에서 언제든 샀다 팔았다 하고 싶은 충동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 게 심리적으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연초부터 많이 상승한 비트코인과 미국 주식의 익절 욕구가 솟구치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하락할까봐 두려워서 잠깐 현금화할까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사례와 상황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여러분 스스로의 의지를 너무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린 너무나도 나약하고 의지박약한 인간입니다. 언제든 스스로를 정당화하면서 말을 바꿀 수 있고 어쩔 수 없었다는 말로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벌려버리는 사피엔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투자에 대한 공부를 하며 스스로의 멘탈을 수도승의 마음으로 단련하고 최대한 매도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고 매도라는 행위에 거부감이 들도록 자신의 뇌를 계속 속여간다면 시간은 금세 3년, 5년, 7년, 10년 흘러갑니다. 2030년? 금방이에요. 생각보다 금방 옵니다. 많은 분들이 장기 투자 어렵다고들 하시는데요. 장기 투자 마인드를 갖추고 상승과 하락을 2번 정도 맞으면 우리 모두 어느새 베테랑 장기 투자자가 된 본인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미 지난 대하락장을 몸빵으로 이겨내신 분들이잖아요. 그렇게 어렵게 획득한 장기 투자 포인트를 절대 작은 이익을 얻으려고 집어던지지 마시고요. 오늘도 차분하게 투자 서적 읽고 마인드 다잡으면서 한 주를 마무리하시자고요. 아시겠죠? 그럼 오늘도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을 리스펙합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다음 영상들에서도 이번 영상보다 훨씬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채널이 마음에 들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 올라오는 좋은 영상들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만 믿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